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염상훈 작가님의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신간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수많은 경제서 중에 꼭 읽어봐라. 딴 거는 아니어도 이건 사서 읽어라 라고 했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과거에 책을 여러 권 냈을 때 많이 추천했던 금리의 역습. 바로 이 책이에요. 경제의 99%는 금리다. 돈을 공부하고 싶다. 투자를 잘하고 싶다. 이 세계 금융 혹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알고 싶다. 환율,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책은 절판 도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어디서 구하냐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는데 절판이 돼서 막 저희 팬분 중에는 막 그 출판사에 전화해서까지 물어봤던 그런 책입니다.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전 사실은 이분이 은퇴를 하신 줄 알았어요. 다음 책이 안 나오길래. 근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개정판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간이 되었고요. 3분의 1 이상을 내용을 바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책으로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돈 이야기예요. 왜 국가는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주면 다들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자,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이건 과연 자랑일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본은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금리도 마이너스예요. 고령화가 진행되었는데 왜 엔화는 강세를 보일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달러랑 엔화는 항상 안전자산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는 그렇지가 않죠.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왜 물가 지표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주가, 원자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를 읽는데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리고 돈을 좀 잘 지키거나 혹은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책으로 굉장히 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온 책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던진 그런 질문들에 또 더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해 만에 그런 말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자,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자신 있게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금리의 역습이죠. 원래 책이 그걸 읽고 투자 마인드가 확 깨어 있고 돈에 대한 눈이 막 떠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그럼 금리란 무엇일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정하는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뜨거울 때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금리를 좀 비싸게 해도 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뜨거우니까 빌린 돈을 이자를 잘 갚을 수 있고요. 반대로 경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실업률도 막 안 좋고 점점 그렇게 된다. 그럼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줄어들면서 대출금리는 박앤셀에 나선다.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경제 온도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금리가 누구나 똑같은 금리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신용이 높은 사람은 좀 싸게, 신용이 낮은 사람은 비싸게 적용이 되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리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낮아졌죠. 미국도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풀고 했으니까요. 자, 금리만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었고 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축소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가 급등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은 유가 급등이었다고 해요. 지금 말하는 서부 텍사스유, 두바이유라고 불리는 그런 유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경기 호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하거나 많은 신흥국들이 공장을 막 돌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을 점점 많이 쓰게 하는 원인이죠. 자, 근데 기름을 많이 쓰면 건물을 지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뭐 운수, 교통, 물류로 운송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요.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실질 금리가 축소하는 것만 보고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네요. 예전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높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뭐 10%, 20% 이랬죠.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리를 잘 더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살 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을 합니다. 직접 그 셀프 등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무사가 대행을 하신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자꾸 쓰는 돈이 많아질수록 국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나라의 채권을 발행하고요. 그 이자가 있어요. 만기가 10년 만기, 30년 만기, 단기 만기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정부가 빚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막 남발할 때 결국은 그 돈이 우리 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개인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인데요. 양육비, 양육수당 이런 것도 나왔고 출산 관련된 보조금도 국가에서 받았죠. 전 첫째 아이 때는 가난한 계층이라고 해서 산후조리 도우미도 집에 2주 동안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쓰지 마시고 저는 저축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이 풀리는 만큼 써버리는 것보다는 나의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미국은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 8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향후 2년간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왜냐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언제 올릴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가 리스크가 생기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안 올릴게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제로 금리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돈을 이제 풀어낸 거죠.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한 다음에 이 화폐로 시장에서 채권이나 회사채, 국채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돈의 양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그동안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저는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고 했고 돈이 점점 풀리는 그 환경을 보고 사실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겠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금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거에 한 요맘때 2010년도, 2010년 요때 제가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그걸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저는 어쨌든 저에게는 안전장치이기도 했고요. MB 정부 때도 세금 혜택이 워낙에 많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죠. GDP가 또 중요하다고 해요. GDP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근데 GDP가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생산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생산이 늘어나면 어때요? 소비도 똑같이 늘어야겠죠. 생산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없죠. 합계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미래가 좀 그런 면에서는 암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어떻게 일본이 부동산 가격과 주가 지수가 계속 내리꽂고 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던 일본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과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불과 1년 만에 쌓아 올린 부동산 가격은 모두 폭락해버렸고 주식시장도 붕괴되었다. 일본의 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요. 버블은 그렇게 2, 3년 만에 만들어졌고 1년 만에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플라자 합의랑 이 환율에 관련된 얘기는 자세하게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리뷰를 하고 싶은데 아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급준비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한 8%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지준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급준비율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지준율이라고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준율을 낮췄다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돈을 조금만 보관하고 많이 빌려줘도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출을 풀어라, 유동성을 더 늘려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금리가 높은 상호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에 가면요, 그 소파 근처에 비치된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시면 이 지급준비율 같은 게 써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은행에, 요즘은 잘 가지 않지만 제가 2011년도 1월 달에 둔산동의 미래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전 대전 살았었거든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미래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은 게 있었어요. 그걸 찾으러 가면서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급 준비율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엉망이지? 하면서 이 은행에 더 이상 돈을 맡기지 못하겠다. 금리가 아주 좋지만 맡기지 못하겠다 하고 그 돈을 뽑아서 수표로 그냥 받았거든요. 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게 2011년도에 집을 제가 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지급 준비율이 되게 낮으면 돈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우르르 달려가서 돈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없죠. 그래서 은행이 사실 망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이 얼마 안 돼요. 어지간하면 작은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은 맡기지 않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갑자기 지급 준비율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자를 자꾸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이자 얼마 안 되네? 옛날에는 1억을 빌리는데 한 달에 뭐 50씩 내야 됐으면 지금은 1억을 빌리는데 한 달에 25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돈을 더 빌릴 수 있겠죠. 1억이 아니라 2억 빌려야겠다. 이자 50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이자를 올리지 못하면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자를 낮추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겠죠. 금리가 많이 올랐네? 저축을 해서 돈을 더 모아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겠죠. 저축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부담되잖아요.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더 늘리는 거죠.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돈을 안 쓰니까요. 저축을 위해서 돈을 안 쓰니까. 공급하는데 수요가 적어지니까. 이런 게 금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가 만약에 막 상승을 한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겠죠. 대출이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반면에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요. 막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산 자산들은 올라가는 거죠. 대개 실물 자산을 보유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민일 리가 없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기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 얘기하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인데요. 100조 달러가 있죠. 짐바브웨 정치인들이 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았대요.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라. 말도 안 되죠. 국민들 너무 좋아했대요. 와, 반값 해준다. 우리 대통령 최고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반값으로 물건을 파니까 도산을 하게 된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기업은 더 이상 물건을 생산하지 못했고요.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귀해지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짐바브웨 100조 달러를 저는 이렇게 샀어요. 100 트릴리언 달러스라고.
예, 이거 제가 2012년도 정도에 샀고요. 이런 책을 제가 읽었을 염상문 작가님 책 읽고 샀을까 내가? 하여튼 이런 책들이 읽다가 내가 이 짐바브웨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진패예요. 요거를 샀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없대요, 사실은. 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금괴와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부동산과 금괴도 같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이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실물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뭐 돈 자체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빨리 내가 손해보기 전에 부동산과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매입을 해야겠다. 미친 듯이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금리를 공부하니까 저축을 좀 더 갈급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마이너스 금리일 때 저축하는 것보다 그래도 3%, 4%, 5% 줄 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GDP도 암담하고 금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고령화에 대한 부담이 없는 나라들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내 자산을 다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GDP가 올라갈 만한, 그리고 막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 나라에 해외 투자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발표난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에 여러분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청울림님과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왜 집값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뭐 일부러 안 넣겠죠.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뭐 한두 달 거의 제자리 가까이 0%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집값을 포함하면 오른 거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억소리나게 오른 지역이 참 많죠. 자, 은행과 증권사의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행은요,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통장의 금리가 0%라고 해요. 왜? 우리 누구나 은행에 가니까요. 증권회사는 누구나 가진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는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CMA 이런 통장에 1.5% 기준금리와 비슷한 금리를 제공한다. 국채나 공채에 투자를 하나요? MMF인가 그거는? 네, 그렇게 어쨌든 이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통장에다가 비자금도 좀 넣어놓고 비상금도 넣어놓고 하는 거죠.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잘 다뤄져 있어요.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어느 날 1,5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도 조금 올랐죠. 같은 물건을 수입하는데 예전보다 50% 더 지불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제차, 비싼 골프채, 갑자기 치솟은 휘발유. 우리가 봤을 땐 휘발유나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수입산 배추, 고기 모두 비싸진다라고 합니다. 수출을 잘 하는 나라가요, 해외 투자에 관한 관심이 적어 남아도는 외환을 불필요하게 정책 당국이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수출을 많이 하죠. 우리 반도체도 팔고 차도 팔고 미국에서는 농산물이나 과일 같은 거 수입하고 우리가 메이드 인 USA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당연히 많겠죠. 우리는 대미 흑자국이니까. 자, 이렇게 남아도는 외환을 불필요하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환율을 맞춰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러면 국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환율 조작국이란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트럼프가 공격하는 건 사실 중국한테 환율 조작국이란 단어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타겟팅 되면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진 않죠.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이해도가 확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97년도 IMF가 있었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 책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불안하다,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다,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버블은 지나고 나야 버블임을 알게 되고 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위기인 줄 알면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위기는 우리가 모를 때 뒤통수를 탁 치거든요. 우리가 IMF 때는 아시아에서 위기가 감지되자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에서 투자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빠져나갔다. 뭔가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 뭐 주식 같은 거 확 빼가는 거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은행에서 말하는 뱅크런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어느 날 작정하고요. 우리 무슨 은행에 가서 내일 돈을 다 찾아오자라고 약속을 해요. 전 국민이 약속을 하면 그 은행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만 안 좋아져도 지금 뭔가 지표가 많이 등락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뭔가 빠르게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염상훈 작가님은 이 채권이나 금리 전문가신데 이 책을 리뷰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자꾸 꼬이고 아무 말 대잔치를 좀 한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듯한 그런 불안감으로 리뷰를 한 거는 또 난생 처음이네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염상훈 작가님의 개정판 나의 첫 금리 공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